왜 헬싱키 선언이 개정이 되었나? 헬싱키 선언은 그냥 그 역사적인 다큐멘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실제 적용되고 작용하는 그런 국제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연구 환경이 바뀌고 여러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헬싱키 선언의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이번에 세계의사회 의장이신 고대 어,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워낙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팬데믹도 경험했고 또 AI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맥락을 반영해야 되고 또 여러 의학 환경, 연구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윤리적 도전도 새롭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헬싱키 선언을 개정을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헬싱키 선언은 사실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한 지침이라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싱키 선언은 임상 시험의 국제적인 지침인 ICH-GCP, 그리고 그것의 한국 버전인 KGCP에 명시되어 있기는, 임상 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 규정, 또 이 기준 관계법에 따라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시험자가 지켜야 될 연구 대상자 동의에도 헬싱키 선언에 근거해 해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 시험스라고 하는 그 시험스에서 낸 국제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지침에서도 헬싱키 선언을 어, 맞추어서 이것을 자세히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스 가이드라인은 2016년에 최근 버전인데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헬싱키 선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개정된 다음에 세계의사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헬싱키 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 자체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세계의사회 World Medical Association의 헬싱키 선언. 이 이름이 헬싱키 선언이라고 붙이게 된 이유는 처음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18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개정이 되어 오다가 올해가 60주년을 맞게 됐는데 60년 만에 다시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전까지는 휴먼 파티시펀트가 아니라 휴먼 서브젝트였습니다. 인간 대상자 연구 윤리 원칙이었는데, 이번에는 휴먼 파티시펀트라고 인간 참여 의학 연구를 위한 윤리 원칙, 인간 대상 의학 연구가 아니라 인간 참여 의학 연구를 위한 윤리 원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여기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핀란드 헬싱키 대통령이 이 총회에 참석해서 굉장한 그 축하와 또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서입니다. 이 개정이 이제 좀 특별한 거는, 세계의사에서 주도를 했지만 사실은 이 워킹 그룹의 헤드가 미국 의사협회였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지난번 회장이 이 워킹 그룹을 맡아서 이제 30개월 동안, 그러니까 AMA, 미국의 의사협회에서 상당한 재원을 들이고 스스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각 지역에 전 지구를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그 30개월 동안 의견을 취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의 공개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바텀업 과정을 잘 거쳐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연구윤리, 의학연구윤리, 임상연구윤리, 사람 대상 연구윤리의 변화를 반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 또 의학연구 관련된 여러 가지 혼란과 윤리적인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했고, 또 우리가 디지털로 상당히 많이 전환돼 있고 또 글로벌 연구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에 이사회에서 개정을 하자,
했고 결정이 됐고 세계사회 이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24년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은 의사, 물론 의사회니까 의사들, 그다음에 생명윤리학자, 환자단체, 시민단체, 정보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AMA의 레즈닉이라고 하는 전 회장은 그동안 헬싱키 선언의 개정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아서 비판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했었고,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웹사이트에 그때까지의 안을 공개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피드백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그룹에서 피드백을 주었고 그것을 다 리뷰를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역별로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주제가 특수한 주제에 중심을 두고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텔아비브에서는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 AI 이런 기술의 변화에 어떻게 해식선언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에서 위약 사용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 회의가 의사들이 거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고 덴마크에서는 새로운 임상 설계에 대해서 교토에서는 팬데믹과 기타 쓰나미와 지진과 같은 그런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바티칸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독일 뮌헨에서는 취약한 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글로벌 저스티스, 글로벌 정의와 또 그 지역사회 포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등에 대해서 했고 미국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정부의 뭐 미국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NIH 등등에서도 다 참여를 했고 또 상당히 그 저명한 생명의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때까지 모은 여러 논의 그다음에 두 번에 걸친 공개 피드백을 다 해서 마지막 드래프트를 가지고 이제 통합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워싱턴 모임에서 하고 전체 헬싱키 선언이 채택되는 그 본회의에 우리나라 그 대한의사협회랑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계의사회 총회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 대표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은 당연히 대한의사협회에서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갔다 와서 논문을 쓰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갔다 오자마자 한글로 이제 이 두 논문을 써서 사실은 이 논문에 어떠한 의의와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2월에 또 JKMS라고 대한의학회에서 우리나라 그 200여 개의 의학 학술지를 학회 학술지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s에 다시 영어로 제가 헬싱키 선언의 개정과 또 그것에 비추어 봐서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쓴 이제 마지막 논문인데 여기서 썸머리를 잘 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싱키 선언의 주요 변화 내용을 제가 한 세 번째 논문을 쓰면서 이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테이블로 정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테이블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개정 헬싱키 선언을 커다랗게 보면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내용, 그게 이제 이 영어가 복잡하니까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당되는 지금 새 조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것을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개념과 관점이 변화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고, 세 번째는 전에 버전이 없던 새로운 내용이 도입된 것이고, 네 번째는 기존에 있었지만 훨씬 더 강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그러니까 컨셉이나 관점, 퍼스펙티브나 기본적인 필로소피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연구 대상자를 연구 참여자로 바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취약한 그룹, 취약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적용 범위 확대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도입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존 조항을 강화한 것인데요.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면 단순한 문장 교정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권리, 중심 윤리, 또 구조적 불평등 인식, 또 윤리의 적용 범위 확대, 그리고 실천적 책임 강화를 포함하는 윤리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상당히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에 11번의 규정, 11번의 이제 개정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그 유의미한 방법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시그니피컨트한 그런 그 개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개념과 관점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목이 바뀔 정도로 인간 대상자, 연구 대상자, 휴먼 서브젝트에서 휴먼 파티시펀트, 인간 참여로 바뀐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인 파라다임의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휴먼 서브젝트면은 서브젝트는 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험자, 그러니까 우리가 피보험자, 뭐 피폭자 이런 것처럼 당하다.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그 실험에 당하는 존재로서의 연구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휴먼 파티시펀트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실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는 그러니까 그 영국의 그 의학 학술지죠. 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는 90년대 초부터 사실은 피험자는 없다. 참여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저널에 쓸 때도 휴먼 서브젝트로만 쓰지 않고 파티시펀트라는 말로 쓰자라고 하고 그렇게 사실은 의학계 학술 잡지나 학회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WHO 세계 보건기구는 이미 진작에 휴먼 파티시펀트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피험자라는 말이 상당히 디미닝하다.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당하는 그런 피험자 혹은 연구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능동성과 에이전시, 그 모럴 에이전트로서 스스로 선택한 에이전시를 존중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고 또 이제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이런 그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그 보호뿐만 아니라 존중을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피험자로서 피폭자처럼 이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보호는 물론 해야 되지만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번에 좀 기념비적인 게 글로벌 저스티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글로벌 저스티스라고 하는 글로벌 정의 자체에 대한 그 포함은 없지만 6번에 보면은 의학 연구는 다양한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수행이 되므로 연구자는 연구로부터 파생되는 위험, 이익, 또 부담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연구 참여자의 사회적 위치, 차별이 어떻게 받는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학 연구의 시작 전, 수행 중, 그리고 종료 후에도 연구 참여자와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의 의미 있는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그 공동체가 그들의 우선순위,
가치가 무엇인지를 공유하고 또 그들이 연구 설계, 수행, 또 기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결과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과정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인데, 그러니까 연구 참여자를 존중을 하는 것은 그냥 개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구 전, 연구 도중, 연구 후에 이러한 참여자나 참여자의 공동체, 커뮤니티가 참여를 해서 이 그들의 가치에 맞는 연구를 하고 또 연구 설계와 수행도 같이 하고 또 그리고 연구 결과도 같이 공유하고 확산하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이 임상의학 연구 또 사람 대상 연구, 의학 연구가 co-creation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인간 그 연구 대상자가 아니라 연구 참여자로서 파트너다. 연구의 파트너다. 한쪽에는 연구자와 연구팀이 있고 이제 연구 참여자와 그 공동체는 파트너로서 이 의학 연구를 co-creation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또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는 취약성에 대한 개념의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취약한 집단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취약한 집단이다. 이거는 뭐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또 이게 스티그마타이즈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러한 그룹들은 취약한 그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스티그마타이즈 하면서 또 이 취약하니까 배제를 통해서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예를 들면 가임기 여성이 딸리도마이드를 먹어서 뭐 기형아가 났. 그래서 가임기 여성은 보호해야 되니까 가임기 여성을 제외하고 항상 룰아웃 해야 되는 그 거기에 가임기 여성이 들어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취약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고정돼 있었고 취약한 집단 그리고 배제가 기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고정적인 취약성에서 상황적 맥락적 취약성으로 이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헤딩이 개인, 집단, 공동체의 취약성, vulnerability, individuals,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이렇게 하나의 그룹 커뮤니티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개인적 공동체의 vulnerability 취약성에 대해서 이렇게 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뭐 심하게 앓거나 인생의 어떤 페이지에서는 우리도 모두 취약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한 적이 있는데 교통사고 받아서 크게 외상을 입으면 누구나 다 취약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고정적인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은 인지 기능이 태어날 때부터 현저하게 낮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환이 있는 그런 개인이나 그런 집단은 고정적인 취약성이지만 사실 우리는 맥락적으로 역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취약한 상황에 누구나 다 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고정적이거나 맥락적 역동적 요인 그 둘 다를 어드레스하는 취약성의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취약한 상황에 놓치게 되면 물론 훨씬 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해를 입을 위험이 더 큽니다.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러한 개인 집단 공동체가 고유한 건강상의 필요를 가질 경우 의학 연구에서 배제는 오히려 이들의 건강 불평등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기율법에서 그 소아나 이 미성년자들을 그 최소한의 위험인데도 그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라고 훨씬 더 강화시켜서 연구를 참여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연구에서 이 취약한 그룹들을 제외함으로써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학 연구를 못하게 하는 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을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해악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포함시킴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악. 그러니까 배제가 디폴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연구에 공정하고 책임 있게 포함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fair, responsible inclusion 이 키워드입니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포함. 저는 코로나 시기에 임산부를 코로나 연구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논문을 썼는데 그 아픈 여성도
임신할 수가 있고, 또 임신한 여성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 이게 단지 코로나뿐 아니라 모든 질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임신한 여성은 그, 아플 수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냥 디폴트로 제외를 하는 거는, 오히려 그 임신한 여성들을 훨씬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투자를 하고 보호를 해서 이러한 취약한 연구 참여자를 더더욱 연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요구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에 대한 배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번에 코로나 때 군인들을 연구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집단들은 무조건 연구를 배제시키니까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오히려 이들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 이제 다 전 세계적인 목소리로 여기서 이제 이 헬싱키 선언의 개정을 가져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취약한 상황에 놓인 개인 집단 공동체가 참여하는 연구는 무엇보다도 아, 그들의 건강 요구와 우선순위에 부응해야 되죠. 그들을 위한 연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 연구로부터 생성되는 지식이나 실천이나 개입이 이 취약한 그룹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 경우에만 정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그전에는 취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연구해라 그러는데, 이번에 디스커션 하면서 세상에 안 취약한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취약하지 않은 사람이란 대신에 더 낮은 수준의 취약성, 덜 취약한 사람이나 그런 공동체가 참여한 연구는 로는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해당 집단을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그 취약한 그룹 개인 공동체를 더 불평등하게 지속시키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취약 집단을 연구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들의 건강의 필요성, 불가피성, 혜택 가능성을 이제 고려를 해서 fair, responsible inclusion, 그러니까 책임 있고 공정한 포함이 디폴트로 하고 낙인이 아닌 참여 권리로서의 취약성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의학 연구가 이제 위험하고 착취하는 그런 액티비티였다는 생각에서 그 연구라고 하는 게 연구에 참여하는 집단에 대한 매우 이익이 되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변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10%에 해당되는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비가 90%가 되고요. 전 세계 90%의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연구비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게 90대 10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취약한 이 개인 집단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를 더 확대하고 이들이 연구에 참여해서 연구로부터는 이익을 얻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적용 범위의 확대인데요. 여기서 우선 전에는 헬싱키 선언이 의학 연구를 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거는 그 의학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연구팀 기관이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구팀에는 연구 보조원도 있고 연구 검사하는 기사도 있고 everybody 모든 그 연구팀의 연구 책임자건 여러 차원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연구기관도 이 원칙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명시된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healthy volunteer, 건강한 자원자를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뿐만이 아니라 존중을 하도록 그것도 이번에 새로 존중이란 언어가 또 새로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이번에 바뀐 게 있는데요. 질병의 원인, 진행 과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진단, 치료 방법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개인과 공중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게 있다. Health
in individual and public. 그래서 개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공중보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겪었듯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의 건강, 공중의 건강을 향상시킨 데 있다라고 그래서 Public Health Research도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7번, 전에 6번에 있던 이걸 가지고 상당히, 지난번에 8번에 있었죠. 이게 가지고 또 끝까지, 워싱턴에서도 끝까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결코 개별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이익보다 앞설 수 없다. 이거는 상당한 디온톨로지컬한 그 스테이트먼트거든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제가 이것을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대학원생들 강의할 때 다 잊어버려줘. 내 이것만 기억해라. 라고 그때는 8조였던 게 이게 의학 연구라는 게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연구라고 할지라도 그 연구 목적이 뭐 전 지구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런 아주 공리주의적인 거죠. 대개 연구는 공리주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개별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있보다 앞설 수 없다. 이거는 상당한 스테이트먼트. 헬싱키 선언이 사실은 이루어낸 엄청난 스테이트먼트인데 이걸 이번에 바꾸자고 여러 군데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는 워싱턴의 CDC 책임자가 그러니까 이게 퍼블릭 헬스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맞지 않다. 이거를 바꾸자. 그래서 여러 바꾸는 제안이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나가서 이게 연구 윤리를 20년간 가르쳐온 제 의견에 의하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헬싱키 선언의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두어야 된다. 개발 연구자의 권리 있고 나설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나치 익스페리멘테이션, 그러니까 이것을 나치 의사들이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이 전쟁 중인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연구 목적이 중요해도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이익보다 앞설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이 과거에 그 인류가 했던 이 비인간적인 의학 연구의 경험, 즉 나치의 경험과 뉴른베르크에서의 재판과 뉴른베르크 강령을 경험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둔다라고 세계의사에 올라온 최종안에는 이게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직 계속 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그 중국, 한국, 또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731 부대의 그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그런 국가 범죄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연구가 돼서 드러나고 또 동경 재판에서 그게 미국이 이시시로의 한편에서는 뉴른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이러한 비윤리적인 나치 의사들을 재판하는 반면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연구를 제대로 재판하거나 드러나지 않고 감추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돈 주고 사서 미국이 그 냉전 체제에서 그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을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 동아시아에서 생명률이나 인간대상 연구의 진전에는 상당히 장애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1상 건강한 자원자 연구를 마루타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에 가서 제가 그렇다고 소개를 했다가 완전히 기타사토 인스티튜션에서 거기에 수백 명의 의사들이 있는데 저에게 완전히 그 얼굴을 붙이면서 절대로 마루타라는 용어는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다시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아, 제가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와 생명윤리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 22-6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생물자원은행 전에서도 32조항이었는데 그때 바이오뱅크에 대한 내용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바이오뱅크에 대한 32조가 조금 더 확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생물학적 자료하고 시료, 그다음에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수집 처리 보관, 그리고 re-identifiable 한이라고 거기에 써 있는데 개인 정보가 지금 사실은 다 re-identifiable죠. 그렇기 때문에 그 secondary use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 용도 장기 보관을 위한 그런 데이터 혹은 생물학적 시료 자료의 수집 보관은 타이베이 선언에서 정한 거버넌스 원칙과 개인 권리에 대한 것과 부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나 바이오뱅크는 당연히 IRB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지속적 사용에 대해서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2015년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뭐 지노믹 스타디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상당히 새로운 형태의 뉴 테크놀로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헬스케이서는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이것을 타입베이 선언으로 사실은 연계해서 미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입베이 선언도 결국은 다시 리바이즈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 다시 리컨센트 받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일단 내 데이터를 주면 그게 어떻게 AI에서 어떻게 이게 어떤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지금 누구도 그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동의받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연구원리심의위원회 승인과 승인을 거친 후에 이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도입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범주 중에 우선 글로벌 저스티스도 거의 처음 이번에 헬싱키선언에 들어간 거죠. 구조적 불평등. 그리고 그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하도록. 그다음에 8번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경험한 바지만 이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죠. 그 세계적인. 그럴 때는 이제 누구나 다 빨리 새로운 치료법, 그 백신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요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까지 헬스키 상황에서 요구되는 뭐 동의라든지 IRB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이런 인류 원칙을 바이패스하자. 한국에서는 심지어 그 감염인으로부터 취득된 모든 감염 머티리얼, 혈액이라든지 등등은 그것은 뭐 인간으로부터 이렇게 그 유래한 인체 유래물이 아니라 감염원, 인펙션 리소스로 본다. 그러니까 동의도 필요 없고 알비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변제 위험 및 기타의 법안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랬냐면 이제 코로나 때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에 빨리 연구를 해야 되니까 IRB라든지 이런 그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 헬싱키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다 바이패스하도록 우리나라의 법이 올라갔다가 그 뭐 생명윤리학회, 그다음에 의료윤리학회, 그다음에 KRB에서 같이 제가 생명의학회 회장일 때 같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자그마치 한 3, 40개 넘는 NGO 인권단체들이 환자 단체와 건강 보건 그리고 의학학계를 포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그 NGO들이 참여해서 반대 성명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변제 법안이 올라오는데 이례적으로 수백 개의 반대 글이 올려서 결국은 폐기됐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마샬로 그가 폐기된 것처럼 그 시민의 힘으로 폐기된 것처럼 이러한 변제일 법안도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연구윤리, 생명윤리 또 이런 그 의료윤리에 대한 명확한 그 의사 표현, 대중의 의사 표현, NGO의 의사 표현 이렇게 폐기된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한 어떤 저희 우리나라의 그 마샬로 폐기와 그 걸맞는 아주 획기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8조에 이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본선언이 제시하는 윤리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그 NGO의 공동성명이나 우리 학회 관련 학회의 공동성명에도 헬싱키 선언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의사들이 혹은 전 세계 연구자들이 지켜야 되는 헬싱키 선언이 각 개별 나라에서의 어떤 비윤리적인 그런 시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그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윤리적 원칙을 제시를 하고 또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개정되는 헬싱키 선언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이제는 명문화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각 나라에서 이상하게 다 하면서 극복했기 때문에 이것을 8번에 새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부정과 황우석 사태에서 봤지만 연구진실성위원회랑 이 인간 대상 연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대상 의학, 저도 인간 대상이라고 말하는데 약간 인간 참여 의학 연구, 어, 여기에서는 사실은 미리 심의해서 위험한 연구를 다 윤리적으로 만들어서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약간의 프리벤티브하죠. 예방적인데. 근데 이제 연구 진실성은 다 이미 벌어진 것을 누가 제보자가 신고해가지고 나중에 조사하는 뭐 이런 검찰, 경찰 같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위원회도 따로 있고 법도 따로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처음으로 그동안에 왜 우리가 그 연구에서의 연구 진실성, 과학 진실성, 학문 진실성, 그다음에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에 왜 없었을까 반성을 하면서 인간 참여 의학 연구에서는 과학적 정직성, 이거는 뭐 진실성이라도 말씀드리는데 research integrity가 필수적이고 연구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도 그 연구 부정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21세기 들어와서 그 연구 부정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저널에 퍼블리시된 논문 수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 속도 그래프의 경사보다도 연구 부정행위로 인해서 리트럭션 되는 그래프가 더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21세기에 더더욱 연구 부정행위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연구가 재현되지 않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앓고 있고 거기다가 다 아시는 것처럼 약탈적 학술지 및 학회 등의 그 문제는 정말 심각한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헬싱키 선언에서도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조항의 강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죠.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을 더 강력한 그 언어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구 하나하나를 넣는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한 조 한 조마다 얼마나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이쪽 반대부터 저쪽 반대까지 다 있어서 어떻게 이 합의를 이루는가가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해서 총회에서 다 의결됐지만 총회에서 자체도 상당히 컨트로버시가 특히 미약 관계에 대해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강력한 의견을 끝까지 냈기 때문에 하여간 그랬지만은 어쨌거나 하나하나가 상당한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합의에 이른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있었거든요. 환경에 대한 게 그전 버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고 하는 말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고 또 환경 운동 쪽에 있는 분들은 더 세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고 아쉬웠지만 이렇게 결국은 파이널 조항이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설계되고 가능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21조도 원래 있었지만 훨씬 더 강화된 식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하고 유의미한 지식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번이나 비슷비슷한 내용을 써야 된다는데 이게 다 다른 의미라고 하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엄격한 설계와 실행을 갖추어야 되고 연구 자원의 낭비를 피해야 된다. 리서치 웨이스트에 대한 그 피드백이 참 많았습니다. 리저널 미팅에서. 왜냐하면 코로나 때 그 연구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여러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이게 검증 가능하지 않은 파워가 낮은 이런 그 코디네이션 되지 않은 그 연구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자원의 낭비가 있으면서 그러한 그 낭비로는 그러한 그 소규모의 잘 짜여지 않은 연구로는
신뢰하고 타당하고 또 유의미한 그런 지식을 산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과학적 원칙에 부합해야 되고 문헌, 그다음에 동물 실험에 잘 기초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강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바로 이건데요. 제가 JKMS에 올해 2월 달에 쓴 논문에도 이게 우리나라의 사실 기관 아, 생명윤리위원회가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특별히 평가 인증이 되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고, 또 그 표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식약처의 과제 때문에 2023년에 미국의 OHRP, 그 인간 연구 보호국에서 거기 책임자들이랑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아주 놀라워하면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다. 그래서 그 너희의 평가 인증 기준은 달라. 그래서 그때 제가 밤새서 번역해서 일단은 드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논문에서도 이제는 달라 그럴 때 그냥 논문만 주면 되게 그 논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헬싱키 선언과 우리가 부합하는 거는 뭐고,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건 뭐고, 또 고쳐야 될 건 무엇이냐 해서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 우리나라의 IRB에 대한 그 인증 기준을 영어로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아주 번역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따로 번역할 필요 없이 그 번역한 내용을 주셔서 그대로 논문에 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강화됐냐면 제가 진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이제 그 MOU를 맺어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IRB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물론 히잡을 쓰고 눈밖에 안 나온 그런 그 까만 그 분들이었긴 했지만 그 앞에서 제가 IRB에 대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IRB가 그 권위를 갖지 않고 있고 IRB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IRB에서 뭐라 그러면 연구자가 무시하면 그만인 거예요. 되게 IRB 직원을 보니까 이 여성들이고 간호사나 이렇게 들이고 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가부장적인 데서는 연구자는 또 아주 남성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호소하는 게 연구윤리원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다. 뭐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헬싱키 선언 개정팀이. 그래서 이게 원래 있었는데 이것을 매우 강력하게 이제 바뀌었죠. 이거는 원래 첫 번째는 원래 있었거든요. 연구 수행에 앞서서 prior to research죠. 계획서를 만들어서 IRB에 해서 리뷰를 받고 의견을 받고 또 이제 디렉션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고 해야 한다. 근데 그거는 원래 있었는데 이 IRB는 혹은 기관생명위원회는 투명해야 되며 또 연구자, 연구비 지원자, 기타 의견에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원래 있었죠. 그러니까 인디펜던스와 트랜스페런시는 이제 중요한데 거기다가 authority를 넣습니다. 권한이 있어야 된다. IRB가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IRB가 자원이 없다. 뭐 그런 지금 우리 국생연에서 하는 그 IRB 평가님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충분히 자원을 IRB에 주고 있냐 기관이. 근데 거기서 자원이 없으면 사실은 운영을 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이번에 충분한 자원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고, 그리고 사실 위원들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은 커맨고하고 사실은 스태프들이 중요하거든요. 소위 행정 간사, IRB 전문 행정 간사 전문 직원. 그래서 위원 및 직원이 있고 그 직원들은 해당 연구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자격 및 다양성을 집단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위원뿐만 아니라 IRB 행정간사 및 스태프들에 대한 교육 훈련 자격 다양성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많이 강화됐죠. 그 다음에 로컬 컨텍스트에서 이게 IRB의 파워가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연구가 수행되는 그 뭐 병원이면 병원, 지역사면 이런 지역 여기에 환경과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의 그 기관 외위원 혹은 일반 뭐 우리 의학 외위원, 과학 외위원 일반 시민의 관점을 하는 그런 거 포함해야 되고 또 연구가 수행된 국가들의 윤리법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도 고려해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 법은 헬싱 사원보다 훨씬 낮은데요. 그래도 그걸
적용하면 안 되고 헬싱키 선언보다 낮은 윤리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헬싱키 선언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동연구에서는 연구비 지원국과 연구 실제로 수행된 양쪽의 IRB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른 디벨롭핑 컨트리의 연구를 지원하고 그 나라를 대상으로 또 연구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지원한 나라에서도 IRB를 받고 또 연구를 수행하는 나라에서도 IRB를 각각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명윤리법이 2013년에 또 잘 변경된 것처럼 사전 심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구를 모니터링하고 변경을 또 권고할 수 있고 또 승인을 철회하거나 연구 중단시킬 권한을 갖다. 이게 지금 처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IRB가 승인 철회나 연구 중단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여기다 명시를 한 거죠. 그리고 모니터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 혹은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모니터링 기구에서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심각한 이상 발생 경우는 보고를 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GCP에 있는 내용인데 어떠한 수정도 IRB의 검토 없이 연구계획 변경을 할 수 없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번에 명시적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도 끝난 다음에 제출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내용이, IRB에 대한 내용이 매우 이제 강력해졌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진짜 세계적으로 어디 내놔도 이것들을 이렇게 이 강화된 수준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평가하고 인증하는 이 시스템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는 여행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도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우선 informed consent가 free informed consent, 자유롭고 정보에 근거한 설명 동의라고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보에 근거한 동의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free consent가 된다. 그래서 free informed consent는 개인의 오토노미, 자율성을 존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의학 연구에 참여하는 능력이 있는 개인의 참여는 볼런터리한, 자발적이어야 되고 강요나 압박 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아랍 지역의 그 생명윤리학자가 여성에게는 자율성이나 이 동의의 권리를 주면 안 되고 남편이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학회에서 발표한 것도 봤는데, 그분은 학회에 아내를 2명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거느리고 왔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를 학회에서 하시더라고요. 여성에게 주고 오셨는데, 근데 여기서 명시적으로 동의 능력이 있는 개인은 다른 사람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자기의 자유로운 동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은 원래 있었던 거지만 이해하기 쉬운 충분한 언어로 연구 목적, 방법, 이익, 위험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고, 이제 잠재적 이해 충돌,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한 그 내용이 있는데, 연구에서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처리할 권리가 있고 처음부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동의를 해야 되고, 또 이번에 전자동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전자동의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선택권이 보장돼서 Return of Research Result에 대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는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들을 권리, 선택, 이런 것들이 여기다 명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와의 관계처럼 의존적 관계나 강압적인 동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주의를 하고, 그러한 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제3자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요, 그 자기를 치료하는 그 교수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했을 때 그 앞에서 자기가 무슨 손해를 입을까봐 그냥 억지로 참여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저희 임상연구센터에 이제 연락을 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존적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주의를 하고 의존적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동의를 할 수 없는 그 취약한 그 사람일 경우, 그런 사람은 이제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그 취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인 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의 위험만 있을 경우에
해야 되고 assent는 존중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의식 환자나 뭐 응급 환자 또 심정지 환자 이런 경우처럼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연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IRB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IRB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동의 능력이 회복하게 되거나 법적 대리인이 금방 접근 가능하면 이제 동의를 정식으로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처음부터 안 들어가거나 도중에 철회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해서 안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엔 매우 강화된 내용이 Post Trial Provision, 임상 시험 이후 중재 제공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나 뭐 여러 디벨로핑 컨트리에 로우 인컴 컨트리에 헬리콥터를 쫙 타고 와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뭐 그런 보이는 그런 임상시험을 쫙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동안 좋아졌겠죠. 그 다음에 샥 도로 떠나요. 그 이후에는 또 확 나빠졌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건 옳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 만약에 그 임상 시험에서 그 결과 유익하고 안전한 중재가 만약에 시험으로 프루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임상 시험 이후에 계속 그것이 시장에서 이제 구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프로비전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머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필요한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그 보건의료 체계가 하든지 정부가 하든지 연구자가 하든지 스폰서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계속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임상 실험하기 전부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못하겠다. 예외가 있으면 그거는 미리 IRB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동의에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post trial access, post trial provision 이게 매우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unproven intervention in clinical practice는 이거는 그 코로나 때 입증되지 않는 중재 사용에 대한 이 문항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오용이 됐다 이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아직 여전히 뭐 입증되지 않은 그런 중재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후에 반드시 연구로 전환돼야 되고 그리고 전화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먼저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동의를 받고 하되 기록하고 공유하고 결과를 하고 또 임상시험을 하는 분이 있으면 계속 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가죠. 이렇게 입증되지 않은 중재가 이 선언에서 정한 연구 참여자 보호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먹튀용으로 사용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웬만하면 빨리 연구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전에 버전에서도 must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must가 들어간 그런 내용을 따로 골라가지고 그 다음 테이블에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카테고리랑 좀 연결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이제 must를 새로 사용한 것이 의사는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 고려해야 된다. 이게 있고 부정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must 있었고 취약한 배제가 해로움이 있다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must가 새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scientific requirement 또 must가 새로 들어갔고 IRB에서도 다수 must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에티스 커미티도 그렇게 됐고 바이오뱅크에 대한 것도 새로 머스트가 들어갔고요. 포스트럴 액세스도 슈드나 뭐 이런 약한 거에서 의무 윤리적인 의무로 들어갔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unproven intervention에 대해서도 이제 머스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앞에서 네 개로 나눈 카테고리랑 연결을 해서 이제 새로 들어간 내용을 이건 이제 논문에는 영어로 쓰고 제가 발표를 해서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렇게 진전이 있었다. 근데 이제 쟁점도 있는데 제가 쟁점은 이걸 하나하나 쟁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너무 길어질까 봐. 포스트럴 프로비전을 머스트로 했는데
선언으로는 되게 좋지만 누가 이게 새 신약 개발적 신약을 누가 어떻게 얼마 동안 이런 기준은 없잖아요. 이거 물론 하이 레벨 높은 차원의 원칙이니까 의뢰자, 연구자, 정부, 공공보건 시스템, 국제기구 공공재단 이게 전부 다 누가 이거를 할 것인가? 이거 누구라도 해라라고 하는 의무화인데, 그러니까 포스트 트라이얼 프로비전이 must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라도 해라라고 하는 거지만 누가 할 것인가가 계속 쟁점이고 또 얼마 동안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이게 그 각각 보험 체계나 보건운수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개발도상국에서는요 의료 서비스보다 임상시험도 양질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의료 공백의 문제를 이 헬싱키 선언으로 과연 다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윤리 원칙 하이 프린시플이 사실은 애스피레이션이죠.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바라는 원칙인데 실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자국법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수행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국가별 후속 입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죠.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기에는 포스트 트라이얼 프로비전을 머스트로 한 거는 상당한 윤리적 진적이지만 뭐 아주 과제가 산적했죠. 누가 언제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해? 뭐 이런. 그래서 그 결국은 이렇게 원칙의 합의를 이뤄냈으니까 이런 실무 지침 제도적 지원, 국가별 법제화 그리고 다국정부에서 공동 책임 모델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데 이 헬싱키 사안은 과학의 진보뿐 아니라 윤리적인 진화가 병행돼서 이제 이런 시대교육중에 응답한 결과이고 단순한 원칙의 나열을 넘어서 실천 가능한 윤리체계 구축 또 참여자 중심의 연구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글로벌 생명률 담론과 국가 생명률 체계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이거를 할 거라고 제가 미리 얘기 들었는데, 그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현행법과의 갭 아날리시스를 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여러 그 과제가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